요즘은 원하는 이미지를 AI로 뚝딱 만들 수 있죠. 발표 자료도 그렇고요. 명함도 그렇고 뭐 가게 간판도요. AI 디자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이 만든 디자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오늘 모실 분은 디자이너는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 실천 권준호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일하시고 강의하다가 2013년도부터 일상의 실천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십니다. 일상의 실천을 소개하는 문장이 이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소규모 공동체. 네, 일상의 실천 인기 많은 건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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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들었을 네. 때에 비해서 네. 매출도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매출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서는 일상의 실천에서 뭐 봤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래요? 네네네. 저는 체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일상의 실천을 운영하시기도 하는 우리 권준호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일단 큰 얘기를 먼저 여쭤보자면 네. 디자인이 뭔가요? 디자인은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보통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주로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혹은 관심 가져야 하지만 미처 관심 갖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또 소개해 주기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는 다리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다리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좋네요. 다리를 만든다. 네. 발견하고 소개한다. 발견하고 소개한다, 다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평소에 디자인할 때마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네.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할 때에도 이 작업이 과연 저희가 만든 디자인의 옷이 입혀져서 세상으로 나갈 때 누군가에게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런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상의 실천이 디자인 스튜디오고 네. 어떤 디자인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의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요.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포스터나 책 같은 좀 전통적인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뭐 상품이나 브랜드를 위한 아이덴티티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모션 그래픽 또 미디어를 위한 작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웹사이트를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과 개발 관련된 작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이름처럼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의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포함해서 세 분 친구분이 시작한 거라면서요? 네. 어떤 친구들입니까?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고요. 아, 네. 그 예전에 드라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예. OT 때 처음 만나서 친해진 친구들이고 진짜요? 네, 오. 뭐 네. 꽂혔나요? 셋이 좀 그때 저 약간 처음 만났을 때 제 뭔가 좀 나랑 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해졌는데 그래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한 20년 그렇죠. 20년 거의 30년 돼 가네요. 아니 30년 아직 안 30년 됐어요. 아니구나. 20년 좀 더 네. 됐군요. 네. 네. 뭐 각자 이제 성장을 다 했잖아요, 디자이너로서. 네. 하시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두 분이 이걸 그쵸. 듣고 있을 테니까 네. 디자이너로서 마음에 드는 점 네. 짧게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죠. 디자이너로서 저는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나? 네, 그럼요. 동긴 친구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 김경철이라는 친구는 네.
굉장히 우직한 면이 있는 친구고 네. 한 가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을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한 곳에 앉아서 꾸준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고드는 그런 성향의 친구입니다. 이건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그 미덕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아주 뭐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걸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지난한 그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이 완성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아주 특화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진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표현의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관습적인 표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면들도 저희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표현 방식을 다른 매체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관습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 또 친구이자 동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관습적이지 않다. 관습적인 걸 타파하려고 한다는 뜻이 뻔한 디자인을 안 하려고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뻔하다는 그래서 말 싫어하시죠? 굉장히 싫어하죠. 전형적이다, 뻔하다 이런 전형적이다. 네. 그 말도 있네요. 이런 말 진짜 전형적인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싫죠. 네. 너무 싫어합니다. 세 분이 뭐 네. 만드는 거 토론하다가 야, 네 네. 디자인 좀 전형적인데 그럼 그럼 싸웁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건. 싸우자는 얘기니까? 네. 그 정도로 싫구나.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요. 근데 이게 전형성이라는 것이 저는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좀 깊이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40대 같다. 이러면 이건 사실 약간 모욕적인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네. 전형적인 너무 전형적인 아나운서 같아. 이러면 약간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좋은 뜻은 아니게 들리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 전형적인 뭐 디자이너,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것도 저희에게는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자기 복제하고 있다라고 인식되고 그건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뭐랄까요, 성장하는 예술가와는 좀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어떤 우리가 의뢰를 받거나 혹은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어떤 표현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매 순간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은 표현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내다 보면 결과물들이 비슷해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본질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전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셨고 또 좋은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권준호 대표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실천이라는 말도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상이 실천이기도 하고 실천이 일상이 되면 좋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일상의 실천은 뭔가 내가 노력해서 하는 말 같잖아요. 네, 근데 일상은 그냥 오는 하루하루 같고 그렇죠. 이 안 어울리는 두 낱말은 어떻게 합치신 겁니까? 원래 저는 영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조금 낯선 개념이었었어요. 보통 이제 뭐 에이전시가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프리랜서가 있고 뭐 그런데 스튜디오는 좀 큰 규모의 조직과 아주 독립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간 느슨한 공동체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해보고 싶다. 거기에서 겪었던 것들을 한국에서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스튜디오 이름도 영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프랙티스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지었었어요. 근데 이 이름은 굉장히 단순하고 건조한 이름이었고 매일매일 프랙티스가 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훈련하듯이 작업을 하자. 내가 그때는 뭐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했으니 매일매일 훈련하자라고 지었는데 한국이라는
사회에 돌아와서 이제 이거를 한국어로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는데 굳이 영어로 이름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의식도 있었고요. 근데 프랙티스라는 단어를 이제 옮기려고 하다 보니 일상 뭐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훈련이라는 말이 뭔가 디자인스럽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쁜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어서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라고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우리의 방향성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천에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이 돼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신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는지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초반부터 지금까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데, 그 상징성에 비해서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뭐 전달해주는 뭐 이런 리플릿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의 디자인은 그 동시대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위 말하는 그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어져 온 그런 디자인이 저희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에도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셨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약간 너무 이제 약간 오래된 듯한 디자인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형태 때문에 이것을 잘 유심히 보지 않는 거죠. 그냥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10여 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녹색연합의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어떤 동시대의 미술관에서 나오는 뭐 디자인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비영리 단체나 사회에 좀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저희가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어떤 발언으로서의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설치 작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이 작업이 계기가 돼서 뭐 4.16 재단이라든지 기억저장소,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에세이, 이런 작업들을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그런 말하자면 실천으로서의 작업이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갑작스럽게 공포하면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겼었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어떤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역사에서 발표됐던 시국 선언문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이 시국 선언문을 각각의 디자이너가 재해석한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그걸 전시도 하고 웹사이트에 공개도 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목소리이지만 현재 이 목소리들을 소환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클라이언트의 의뢰와는 무관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을 글쎄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의도나 네. 생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요지를 네. 살짝 파악 못했는데 그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씨나 세월호 네.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네, 디자인 그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 단체의 어떤 생각이나 주의나 네.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게 디자이너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단체를 위한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원래 여성의 전화는 새 그림이 그 단체의 그 대표 로고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었고 그 새가 이제 되게 예쁘게 생긴 새였는데 여성의 전화라는 텍스트도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차분한 글자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 내부 구성원 분들은 여성의 전화는 폭력을 당하거나 어떤 곤란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놓여져 있는 여성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전화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네네. 현재 시점에 여성의 전화는 사실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그냥 이렇게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굉장히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단체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고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네. 네. 그래서 저희에게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자기들의 어떤 투쟁하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이 아이덴티티에 담고 싶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새롭게 작업한 로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형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횃불로도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로고 심볼을 디자인을 했고 여성의 글씨체도 바꿨네요. 그렇죠. 글씨체도 바꿨습니다. 색깔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요. 사실상 거의 다른 단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지금 저희가 이제 리뉴얼한 방식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나 그렇죠. 이런 네. 것도. 그럼 그 옛날에 만든 로고나 디자인은 옛날에 맞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변한 거를 또 잘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냥 뭐 예쁜 거 하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뭐요? 그냥 예쁜 거 하는 그냥 사람. 예쁜 거. 디자이너 싫어하는 말 2개 찾았습니다. 뻔한 거 안 되고 예쁜 거 안 되고요. 그냥 뻔하게 예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인상 쓰셨어. 아니 근데 지금 인상 쓰셨어요. 예쁜 네. 거는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 네. 예쁜 거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잘 담고 네. 누군가가 그 로고를 봤을 때 그 단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나 생각이 네. 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렇죠. 네. 이래서 달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 작품들 소개를 좀 더 해드리자면 김수영 시인의 시 구절을 디자인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작업도 말씀드렸던 저희는 글자를 다루는 또 타이포그래피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바라볼 때 문장이 일단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도 역시 현재 시점에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는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에 일제시대였었고 이 시인이 어떤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는데 국밥이 좀 늦게 나와서 자기가 주모한테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짜증을 내는 순간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이고 내가 저 일제 순사들에게는
맞을까봐 혹은 체포당할까봐 아무런 불평도 못하면서 그냥 국밥 늦게 나온 거 가지고 이런 하찮은 일에만 분개를 한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와 비판이 담겨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2016년 당시에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었죠. 뭐 그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전 시점이었고 네. 뭐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는 저희를 포함한 이 우리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사회를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큰 어떤 행동과 실천들을 하고 있나? 혹은 그냥 식당에서 뭐 종업원이 조금 불친절했다고 그런 사소한 것에만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뭐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이 작업을 한다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그 고민하면서 선정한 소재가 이 배수관이었습니다. 네. 이 관은 식수를 옮겨서, 그러니까 식수를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이렇게 배송해주는 아주 유용한 또 기능을 하지만 그쵸.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배설물을 담아서 또 가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역할이죠.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수영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두 가지의 자기 비판과 혹은 사회를 향한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담아내기에 아주 적절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다루는 여러 작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거 관이 뭐 간지가 날 것 같아, 뭐 트렌디하고 힙해 보여 라고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아주 적재적소에 사용되었을 때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보다는 좀 네.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술과 디자인의 어떤 경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행사 자체는 다양한 예술가 분들도 초대를 해서 진행이 됐던 작업이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예술처럼 이 작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기를 원하진 않았었어요. 저희는 정확하게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 뭐 여러 맥락으로 해석돼서 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어떤 표현이 적합할까를 고민하는 분야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마치 하나의 설치 작업, 설치 예술 작품처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달인가요?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일반 대중에게는 또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은 대중에겐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디자이너는 보십니까? 대중적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특히 초년생 때는 저의 표현의 욕구가 굉장히 막 가득 차 있을 때 이 대중적이라는 단어는 좀 전형성과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디자인을 해달라라고 하면 되게 뻔한 거 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게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이란 표현이.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봄꽃 축제 같은 행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행사는 거의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려고,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막 쏟아져 나와서 함께 즐기는 축제이고, 그것을 홍보하는 뭐 포스터나 홍보물 작업을 할 때 이게 너무 예술적으로 마치 무슨 뭐 유럽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 포스터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그 간극을 느끼는 것,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감수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쁘게, 누가 봐도 그걸 말하는. 네, 누가 봐도 그거를 말하고 네. 해석에 뭐 여지가 없고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도 뭐 디자인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뭐 고고하고 뭐 그런 상류 어떤 교육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작업이 아닌데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좀 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 기분 좋아지는 건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군요. 그 네. 개별 작품의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작품을 하실 때 머리가 아프거나 고민이 되거나 할 때 음악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네, 많이 썼습니다. 좋은 음악 하나 추천해 주시죠. 우리도 함께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음악은 리 오스카라는 덴마크 출신의 하모니카 연주자의 네. 음악이고요. Before the Rain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하거나 생각할 게 많아질 때는 가사가 없는 음악을 주로 듣는데 그 중에서도 듣고 나면 좀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악이라서 추천드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Before the Rain, 리 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리 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Before the Rain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 실천 권준호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이너로서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디자인하고 싶다, 이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할 때 네.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악페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학교를 다니는 시점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약간 푸념처럼 이거 너무 고쳐지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전시 책자 디자인을 맡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미지와 학생들의 작품과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그 텍스트를 그냥 작품을 설명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당신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써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 책을 일반적인 졸업 전시 도록 작품집이라기보단 하나의 단행본처럼 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책을 좀 널리 이제 퍼뜨리는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무래도 좀 논쟁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말하자면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성격의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교수님들과 그런 문제를 좀 일으켰던 뭐 선후배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서 네. 결론적으로는 그 악패습이 악습 있었어요? 많았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네. 뭐 구타도 하고 뭐 정말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책을 계기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이자 이 책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쁜 하나의 도록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읽혔을 때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악습 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여기서 좀 그냥 대충 쉬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그냥 그렇죠. 네. 터트려 버린 거죠. 그러네요. 논쟁이 됐네요. 쉬쉬해서 논쟁으로 변했네요. 네. 그러면 더 이상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제는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감사 같은 것도 막 나오게 되고. 그럼 뭐 공식적인 절차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도 이미 일단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은 고맙다고 하던가요? 반반이었어요. 고맙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쓸데없는 영웅놀이를 하면서 학교를 시끄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 망신시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때는 굉장히 좀 상처였었는데 나중에 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 보니 이게 뭔가 어떤 조직의 어떤 사회의 병폐들을 도려내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또 반응이기도 하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서는 내가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평생 할 건데 그냥 뭐 1, 2년 하고 말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예쁜 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재미가 있지만 그거는 아주 깊게 성취감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른 직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 그 변화가 기왕이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면 좀 더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혀 대표님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습을 까발긴 사람이 잘못인가요? 악습을 해온 사람이 잘못인가요? 해온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학교를 창피하게 만든 건 그 사람들이지 그 얘기를 한 대표님이 아니죠. 감각적인 글이나 디자인은 젊은 사람이 하고 중년 관리자는 그걸 컨펌해주고 혹은 지시하고 혹은 야 이건 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예쁜 거 없니?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사실 한국 직장의 어떤 일반적인 풍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뭐 젊은 사람만 디자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의 그 디자이너들이 그 시선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디자인에 대한 일종의 편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디자인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감성적이고 뭐 패션에 가까운 뭐 잠깐 지나간 유행에 가까운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자인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것이 한 가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경험으로 체득하고 그 노하우가 쌓여서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뭐 특정 나이대 뭐 예를 들면 이제 50대라든지 이런 정도의 나이대가 넘어가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유행에 뒤처진다 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에서 손을 떼면서 보는 눈이라든지 미감들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작업을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필요한 작업, 내가 클라이언트라면 내가 필요한 이 작업은 이건 연배가 좀 있는 시대의 여러 경험들을 겪어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디자인의 철학에 대한 얘기도 쭉 해봤으니 일단 자유로운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떨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술가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갖는 인식은 굉장히 자유롭고 규칙 이런 거 싫어하고 뭐 출퇴근도 좀 편하게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가 작업이 잘 되는 시간이 따로 있을 테니까 이런 이미지거든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좀 정반대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예술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지만 물론 실제로 그런 루틴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디자이너는 혼자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함께라는 거는 저희 팀원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와 그렇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기 좋은 시간에 일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에 같이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 지인분들, 클라이언트들 중에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낮 11시 뭐 12시쯤에 디자이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사람이 자다가 깨가지고 전화를 받거나 네. 지금 당장 이걸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새벽 2시에 정신이 멀쩡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예전에 봤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네. 그 루틴에 대한 책을 보고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창작은 결국 루틴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제가 스튜디오 이름에 어떤 프랙티스라는 의미를 실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서 지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훈련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을 때도 내 몸을 움직여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루틴하게 하시는군요.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그럼? 전 보통 9시에 출근해서 거의 하루도 안 어기고 네 하루도 안 어기고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가서 뭐 하세요? 원래 저희 공식적인 출근 시간이 10시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조금 더 일찍 가서 10시부터는 사실 직원 디자이너분들하고 논의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앞에 1시간은 온전하게 저한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손으로 작업하고 있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그죠. 뭔가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침에 딱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그 막 머릿속으로 떠돌아다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런 어떻게 이거를 또 실제 작동하는 작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직원이 많습니까? 지금 세분 말고? 현재로는 10명이 있고요. 세 분 외에 10분 네. 더 계시다는 얘기죠? 네네. 다 디자이너가 아니라 아 그럼요. 네, 각각 역할을 맡는 회사인데 그러면요. 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죠. 네.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번엔 다리 역할을 좀 해볼게요. 네. 디자이너와 저희 일반인들 사이의 다리. 네. 우리 일반인은요. 네. 일반.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뭘 해야 돼요? 무슨 네. 행사를 해야 돼요? 혹은 네. 우리 라디오에서 무슨 뭐 공개 방송을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럼 이거를 포스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벽에다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SNS에 포스팅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예쁜 디자인에서 사람들의 눈을 확 사로잡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일반인들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요. 한 장이 얼마예요? 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네. 그걸 얼마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포스터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의 뭐 대표 포스터이고 주로 SNS용으로 사용될 거고 뭐 이런 베리에이션들이 있고 뭐 이러합니다. 뭐 행사의 주체는 누가 하고 주관은 누가 하고 뭐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작업 그리고 일정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견적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물어봐 주셔야 저희도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정말 이제 한 줄 오는 거죠 메일로 뭐 무슨 뭘 위한 뭐 포스터 뭐 얼마 뭐 이렇게 와요. 이제 그러면 그것은 마치 저희에게 포스터 디자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산품처럼 다 똑같이 있고 최저가를 보내주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이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을 섭외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명이 모이는 행사와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회 한번 보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디자이너의 작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은 네.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일이 돌아가냐면 어이 김대리 우리 이번에 디자인해야 되는 거 저 한 10군데 컨택해서 견적 좀 받아와봐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김대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김대리는 그렇게 일을 하면 네. 좋은 디자인 회사를 못 만날까요? 저는 클라이언트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실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정말 어디에서 누가 있고 막 이렇게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디자이너들 다 뭐 셀프 PR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 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강점이 있고 내가 지금 기획하고자 하는 행사에 잘 어울릴까 아닐까를 아주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된 디자이너에게 적절한 저희는 이제 과업 지시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적절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연락을 하는 것은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기 위한 일종의 첫 단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디자이너는 완전 흑백 톤으로 막 되게 아주 뭐랄까요 그런 세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잘 나간대.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과거의 축제 같은 포스터가 나오겠네요. 그럴 지나간 수 있죠. 축제 얘기하는 것 같은 포스터가 나오겠어요.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컬러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디자이너다. 뭐 예를 그러니까요.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는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디자인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보는 관점은요. 좋다 나쁘다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어 주세요 했어요. 네, 초안이 한 2개가 왔어요. 네.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더 좋은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말고 좀 더 좀 화사하면서도 진중한 맛이 있는 좀 깔끔한 디자인 네, 없을까요? 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네. 애매한 표현을 하는 게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네. 어쨌든 모르니까 모르지만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매하게 좀 더 잘해주세요, 좀 더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요청드리는 게 형용사로 표현해달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려요. 형용사로. 네. 근데 이게 그 형용사가 예를 들어서 트렌디하게 네. 해주세요. 뭐 감각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형용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사한 뭐 컬러풀한 이런 식의 형용사들은 그것이 지칭하는 연상되는 시각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의 표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요청들을 제가 이제 텍스트로 쓰거나 논의를 하거나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려한데 담백한 뭐 이런 네. 따뜻- 화려한데 담백한. 네, 뭐 전통적인데 현대적인 뭐 따뜻한데 차가운 막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막 나열이 돼요. 완전 반대를. 완전 반대가. 그래서 이게 나오면 같이 대화를 해보는 거죠. 이게 무조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두 개 중에 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디자이너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클리언트 분들이 되게 모호하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더 파고들지 않고 그냥 이런 건가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또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고 또 수정하다 보면 서로 이제 막 서로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서로의 어떤 모호한 마음들을 약간 뾰족하게 뽑아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모순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정답이 없는 사업은 이런 게 어렵습니다. 네. 뭔가 어쨌거나 정답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까운 답을 찾는 거지 그걸 또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일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이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좋은 디자인이 뭔지 네. 그럼 일상의 실천은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해나가실 건지요? 오늘은 한정된 시간이어서 일상의 실천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좀 더 사회적인 실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하나의 사업체이고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유의미한 프로젝트로만은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스튜디오는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기준에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프로젝트들은 진행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이너로서의 표현의 재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예쁘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예쁘게 만드는 것, 내가 표현하면서 어떤 막 성취감이 느껴지는 작업자로서의 쾌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또 하나는 보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람.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이런 사회적인 실천에 대한 작업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보람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는 작업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성취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돈이죠. 예산.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보람이 있지만 표현적으로 너무 큰 제약이 있고 예산이 적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는 작업들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스튜디오를 운영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저희에게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 실천의 권준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